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가족 간의 모임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 추석 밥상 민심 향방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인데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직결된 이번 추석 민심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강경화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얘기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여행 목적 그리고 또 요트를 구입하겠다라면서 떠났는데 이제 아내가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또 3월부터 이 특별 여행주의보라고 그래서 여행을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달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주의보를 내린 상황인데 남편은 여행을 놀러 갔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외교부 장관이 자제 권고를 하는 부처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3월에 그 자제 권고를 내렸고 지금 그것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야 되고요. 여행을 자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14일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나라의 방역 이 노동과 또 방역 인력이 또 투여가 되잖아요.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해외여행을 만약 간다 했을 때 물론 그것을 금지하진 않지만 너도 나도 돌아왔을 때 엄청난 그런 이 소모적인 또 그렇죠. 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제하자라는 그런 권고를 내린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추석 이 의미,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은 사실 모든 사람이 고향에 가고 싶어하고 또 그렇죠. 가야만 하는 그런 의미인데 정부는 이미 한 수주 전부터 자제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있고 또 해외 여행도 진짜 가고 싶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자제하자라는 캠페인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공직자의 가족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 한 말씀만 더 하면 마지막으로 그 KBS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태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아요. 태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이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점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본인이 어떤 취미가 뭐 요트고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서 요트를 사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언론사가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는 건 이건 국민들이 정말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러니까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국민들에게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 기간에도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주차장을 보니까 차가 빼곡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 것도 좀 자제를 하고 많이 좀 방역을 위해서 동참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은 지금 일단 나는 뭐 내가 선택한 거니까 떠나겠다라고 했고 강경화 장관에게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일단 송구는 한데 뭐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귀국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뭐 사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걸 갖다가 그러면 도덕적 비난만 하고 끝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감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여러 가지 외교적 현안을 둘러싸고 또 강경화 장관의 그런 또 이 능력에 대한 또 이 질타가 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 논란 자체가 강경화 장관의 향후 거취와도 뭐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 강경화 장관이 아마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일종의 바람풍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 훈장
훈장 선생이 약간 혀가 짧아서 바람풍을 바람풍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은 바람풍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조금 그 리더십의 희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이게 채통과 건의가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공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이고, 그 두 번째는 뭐 귀국하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 본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미국 현지에서 만약에 요트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 네. 이것이 만약에 또 확인이 되고 또 요트를 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아무리 그분의 개인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강경화 장관이 또 하나 지금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좀 껄끄러운 대목이 지휘세체라는 부분. 예. 이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이 지금 만약에 이일병 교수가 뭐 전격적으로 기국을 하지 않는 한 만약에 본인의 뜻을 계속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한다면 강경화 장관의 이 지금 그 외교부 장관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 간 거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뭐 여행 계획도 다 접고 철수하고 빼고 뭐 계획 미루고 정말 모든 걸 총력을 다해서 지금 방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아까 아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도 공분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것 같거든요. 앵커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저러는 거예요. 아우 나 올해 계획했던 자유여행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의 가족은요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분은 국민의 눈치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이 되게 지금 많은 것을 조심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무척 어렵고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런 분이 돈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요트 사러 갑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이런 공직자의 남편 이러한 분들을 과연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고요. 네. 이것이 다 죄악시되고 잘못된 것은 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자유죠. 여행 가는 것도 개인의 자유지만 강경화 장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8월 달에 고집스럽게 코로나 방역 비협력자에게는 집행력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 남편에게는 죄송한데요. 귀국하라고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일종의 내로남불식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정말 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게 뭐 거의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개천절 집회입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이 떨어지자 일단 개천절 집회가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이 한강 다리 쪽에 진입할 수 있는 도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문소를 90개를 설치를 하고 또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지만 이 차벽을 설치를 했어요. 차를 둘러서 일종의 벽을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방역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조치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어쨌든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허가가 난 부분이고 그리고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면 이것까지 막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미국의 예를 하나만 좀 들겠습니다. 예. 스코키 마을이라고 해서 1977년도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마을은 유대인들이 사는 정착촌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대전 때 피해왔던 그 박해를 피해왔던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주민들의 한 50% 이상이 유대인인데요. 그때 당시에 신나치주의자들이 그 법원에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 법원에 이걸 금지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일리노이 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치주의자들은 여기서 집회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나치주의자들이 다시 연방대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소를. 근데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치의 깃발이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건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위협이 된다. 즉 표현과
이 집회의 자유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사실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 이 나치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그 변호인 로펌은 네. 굉장히 인권을 우선시하는 그런 미국에서도 유명한 단체였고요. 또 그 변호사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것을 했느냐 했더니 저는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또 유대인 마을의 그 뜻을 저는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정헌법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맡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다시 예를 들자면 저는 태극기 집회나 혹은 보수주의자들의 이 뜻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우리나라의 헌법을 사실 헌법 정신을 저는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행정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와 이번에 걸쳐서 결정을 내린 것을 꼼꼼히 지켜보시면 이 보수단체의 뜻이 뭘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집회를 막느냐 안 막느냐에 대한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집회의 자유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포지티브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행정력이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회에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면서까지 결정을 했다면 그런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전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만 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어떤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행스럽다. 아직도 우리는 저들과 다른 생각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집회의 자유가 수호되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공유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공유를 하기도 전에 아예 저렇게 버스로 막아버린 풍경. 사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버스로 그렇게 막아버리겠습니까? 이미 명박산성이라고 해서 그때 광우병 때 우리는 창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 정부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 정부에서 벽으로 저렇게 우리는 소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처럼 보이는 저런 벽을 설치한다? 저는 광우병 때와 지금과 창피한 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아마 광복절 집회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이게 또 경제적 파급 효과로 나타난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이번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집회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내시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번에 지금 강화문시를 그러니까 경찰 버스로 이렇게 막은 부분과 과거 이 명박상승과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집단 감염병 사태라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정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5일 날 집회 이후에 2차 감염이 대유행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일 현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간 이유는 제가 집회하러 간 건 아니고 당시 이 지금 차벽으로 둘러싸인 그 안에 있는 방송사에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저는 정말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처럼 이거 정당한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검문을 3번 당했고요. 그리고 또 제 신분을 또 일일이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신분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거기 통행에 대한 목적도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80년대 돌아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집단 감염이라는 미정유의 사태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금 이 금지도 말이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 지나치게 이거 통행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걸 봉쇄하는 그런 모습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요. 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권을 상당히 통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10인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난 3일 같은 경우 경찰은 1인 시위조차도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1인 시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럼 1인 시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인 시위는 문제는 1인 시위를 했을 경우에 그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그러니까 대중적인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경찰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 과도하게 이 행정력을 공권력을 저는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네. 뭐 이번 10월 9일 날 또 한글날도 이렇게 집회를 차단한 부분 저는 그 부분은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난 3일처럼 이 개별적인 통행마저 맞는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차로를 경찰 그 버스로 완벽하게 봉쇄하는 부분들은 저는 일종의 좀 과유불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잘못됐죠. 집회 자체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다수의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 불안합니다. 하지만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저런 식으로 제한하고 금지한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차벽은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경찰 차벽은 반헌법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줘야죠. 그것을 저렇게 원천 차단하고 금지했다? 이것은요. 이 정부가 과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 집단이냐라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불법 집회 봉쇄한 경찰에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분이 과연 옛날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인지 솔직히 의심스럽고요. 헌법적인 가치를 그냥 경찰청장, 무슨 뭐 여당의 대표 이런 분들의 행정적인 조치와 말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지금 말씀을 나눈 이슈들이 굉장히 또 뜨거웠고 또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그 방송이 됐는데 가수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방송에서 뭐 비대면 콘서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더라고요. 요즘에 보기 힘든 시청률 숫자가 나왔는데 그 무대도 굉장히 핫 이슈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제 한 소신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나훈아 씨 메시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 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어쨌든 국민이 중심이 돼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평론가님 어떠세요? 저 멘트 발언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훈아 씨의 그런 발언을 그냥 일단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진영을 다 떠나서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면 이것이 어떤 진영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냐라고 딱 단언하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었다. 왜냐하면 자, 이 공연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비대면이 된 순간, 그러니까 한 1개월 전인가요? 8월 달에 이 방송국에서 기획했던 방송국에서 비대면입니다라고 말을 한 순간 나훈아 씨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자.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만약 안 하게 되면 후회할 거다라고 그렇죠. 그냥 강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훈아 씨가 이 공연에 가장 큰 의미를 둔 건 코로나 방역으로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까 발언 중에 사실 뭐 왕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뭐 그건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 우리 국민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코로나19로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어떤 멘트였다고. 나라를 누가 지켰느냐? 여러분이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로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일 것 같고요.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아마 위정자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위정자가 아니라 나쁜 그런 의미의 리더라고 이렇게 뭐 대치를 한다면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없다. 그건 뭐 그것도 역시 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왜 확산이 됐을까? 보통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민기 씨가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만들 때 아침 이슬을 처음부터 이것은 운동가요로 만들어야지 이 노래가 이렇게 이 데모 할 때 쓰게 만들어야지라고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당시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대학 시절과 이걸 돌아보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사회가 굉장히 암울하고 답답했던 청년들이 이 노래를 사실은 그렇게 만든 거죠.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이 딱 막혔던 가슴이 뚫린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노래가 점점 그 대중들의 노래로 또 사실은 어렸던 시절에 운동가요로 쓰였던 것이거든요. 즉,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사실은 그 확산이 됐느냐 하면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진영 간에 너무나 싸움이 일상화되고 이렇게 이런 그렇죠.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답답한 정말 동맥경화처럼 너무나 힘든 부분, 소통이 안 되고 그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한 그런 그 힘든 부분에 이 노래, 이 말씀들이 딱 와 닿은 순간 폭발적으로 자신들 나름대로 다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됐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뭐 어떤 진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지만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정자, 이분이 말씀하신 위정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게 나를 욕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가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야당은 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것 같고 여당은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지 괜히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라라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보면서 나훈아 씨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저는 뭐 나훈아 씨도 상당히 황당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 KBS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나훈아 씨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 노래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롭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 나름대로 살면서 현 시대를 살면서 느낀 소외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 부분을 지나치게 우리가 지금 이 정파적 차원에서 서로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또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훈아 씨는 그날 표현했던 말 그 표현대로 하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소위 말해서 다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인이 자신의 신비주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아마 나훈아 씨는 이 방송을 본다고 한다면 진짜 가당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 지금 이 예인인 이 그 나훈아 씨가 보기에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와 부조리한 모습들이 상당히 있다고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거야라고 이 많은 시청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이 위정자들이 나훈아 씨가 이 쏟아낸 말이 자신의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그러한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이 그러니까 시청자들, 국민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갔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뭐 자신의 유불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추석에 있었던 지금 뭐 이벤트들과 여러 가지 논란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평도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두고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여론조사의 응답이 한 70%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이 그렇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답을 해줬는데 장 소장님 어떠세요? 이번 사건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그럼요. 일어났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68.6%가 정부 대응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국민이 월북을 했든 표류를 했든 북한군에 의해서 6시간 동안 밧줄로 북한 해역에서 끌려다녔어요. 네. 그거를 우리나라 국방부는요.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관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저게 무슨 일이지? 정보를 그냥 취합만 하고 있었어요. 구조하거나 구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된 일입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도 야 빨리 우리 국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빨리 구조해라 구출해라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3시간 동안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우리 국민은
사살당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일이죠.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NSC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주무시고 계셔서 관저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지 않았고 예. 다음 날 또 NSC가 열렸는데 대통령 참여 안 하시고 아카펠라 공연 관람하셨어요. 네. 이게 과연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이다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결국엔 나의 생명과 안전을 이 정권, 대통령, 국방부가 지켜주질 못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종의 실망감을 응답으로 나타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국민이 피살이 됐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월북 얘기거든요. 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은 월북하면 사살하기도 한다라는 SNS 글을 올려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월북이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일단은 굉장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월북 여부보다는 어쨌든 우리 국민이 사망이 됐고 피격이 돼서 피살이 돼서 이렇게 명을 달리했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신 의원이 아마도 지금쯤이면 자신이 한 말의 어떤 파장 그리고 어떻게 잘못됐던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미 많이 지적을 했지만 월북하면 사살해도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 국가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방역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무슨 뭐 월북하거나 월경을 하면 사람을 죽인다. 그것을 하지 않는 국가가 최소한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걸 테러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부 뭐 진영에서 또 일부 진영에서는 계속 이 두 가지 시그널을 계속 보내요. 아니 북한은 원래 방역 시스템이 아니냐. 코로나 적경지대를 막았을 때도 사살을 했다. 네네.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했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이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 중국과 국경에서 이 월경을 했던 중국 밀수 때문에 월경을 했던 7명 중에 4명을 총살을 했다. 직결 사살하기도 했다라는 예를 들어가면서 방역 때문에 뭐 이렇게 소각까지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방역이라는 것 갖고 사람을 도구화해서 이렇게 이 죽이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월경에 대한 문제인데 월북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망명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망명을 하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받거나 안 받거나에 대한 문제지 난민으로 나를 인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총살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 의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월북하면 사살해도 된다. 이게 주어가 북한이니까 얘기를 한 거겠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비유 자체가 2013년도 예를 들었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라라고 했을 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쏘는 건 군인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군인의 어떤 수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군인은 어떻게 되죠? 군법 회부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지킨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월북하면 북한은 사살해도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가 아니라 정말 이 유엔의 헌장에도 나와 있는 규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할 수 없다라는 우리 모두의 어떤 인간의 권리를 지금 유엔에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으로. 그런데 북한도 지금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준엄한 그런 비판을 하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더군다나 민주주의로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어떤 이 정당의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그 정당의 의원이 월북하면 사살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도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아직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사실 여당 의원 한 명의 발언이긴 하지만 여당의 재선 의원이고 또 최고위원의 자리에 있는 인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여당의 뭐 시선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하시거든요.
예, 뭐 저도 뭐 사실 뭐 이거 여당 의원들이 지금 뭐 신동건 최고뿐만 아니라 또 황희 국방위 간사도 사실 이 지금 뭐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면 여건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월북이라는 사실을 계속 부각시킬까? 예. 저는 뭐 일종의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지금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근무 중에 실종이 됐다는 거하고요. 예. 의도를 갖고 본인이 작정해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월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보안법상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이 만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좀 게이지가 좀 다운되지 않을까? 라는 노림수를 생각했다고 한다. 생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네네.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부적절한 것이 왜냐하면 본인이 설사 이 지금 북한 경비병들과의 아마 이 월경의 그 이유를 아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총구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월북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말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게 되죠. 말을 예. 하실 가능성이 위험하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월북한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해서 뭐 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경은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걸 반박하는 또 여러 가지 사항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월북할 거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줄 수 있는 이 신분증 같은 경우 갖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두고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예. 최대한 그러한 이 확실히 될 때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치 그러니까 지금 범법을 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완전히 책임을 반기해도 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자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피격되신 공무원의 유족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 공동조사 요청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일단 스스로 자기 자체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유족분의 말씀처럼 국제조사를 통한 좀 기구를 통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떨까요? 이게 좀 공동조사를 뭐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북한 공동조사 필요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 국제 기구를 통한 공동조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논란되는 게 많잖아요. 예.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것과 화형을 했냐 안 했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얘기를 했죠. 예,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요구한 최소한의 조건은 들어줘야지 진정성이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 그 사과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려면 우리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공동조사만큼은 받아들여야죠. 저런 것을 그냥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미안하다라고 2번 얘기했다고 해서 진정성 있고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소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국제기구로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북한이 받아들일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그 가능성을 보자면 그렇게 공동조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태도지만 예.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청한 것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 즉 공동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안 하면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요청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정말 우리 국민이 서해안에서 배에 떨어져서 표류하고 있다가 북한에 똑같은 곳에 갔습니다. 비슷한 곳에 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정부가 그냥 지켜만 본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국민의 지금 이 정부는 이게 평화를 위한 어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화라는 말이죠.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이라도 지켜내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않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그분의 정말 이 존엄한 생명에 저는 사실 위로가 되지 않는 그렇죠.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요청했습니다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엔에 정식으로 제소를 할 것이고 또 북한의 인권기구와 함께 이것을 끝까지 조사를 하도록 나오게 하도록 압박을 가하겠습니다라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 앞에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각별한 사과를 했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에서 그쳐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뭐 공교롭게도 추석 때 밥상 민심의 화두에 올랐던 이슈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작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화두가 됐었고 이번 추석 밥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화두가 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추 장관이 지난 1일 고 김홍영 검사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이 서울 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앞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김 검사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의 SNS 지금 코멘트가 나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교수님? 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 이 김홍영 검사와 관련된 행보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는 본인의 아들과 둘러싼 그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있었던 그 휴가와 관련된 특혜 논란이 바로 추석 직전에 그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그러니까 뭐 지금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남으로써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장관직을 본연의 임무를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검찰 개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향후 행보를 하면서 고 김홍영 검사의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찾았던 부분은 저는 뭐 거기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일종의 완결판을이라고 생각하는 검찰 조직 문화를 이제는 개혁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가 이제 지금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상명하복 또는 검사 동일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 조직 문화의 그 상당한 좀 폐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지금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이 대목을 김홍명 검사가 이 지금 강압적인 부부장의 그런 이 태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제는 검찰 개혁의 조직 문화까지 완전히 바꾸겠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결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를 아마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 김홍명 검사가 말단 검사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말단 검사의 애안을 이렇게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평검사 껴안기를 하겠다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조정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전임자가 이 김홍민 검사에 대한 일종의 그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야기를 약속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겠다는데 그 전임자가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일종의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신의 아들 의혹이 이제 클리어됐기 때문에 자신의 행보를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그 부분은 향후 국정감사나 계속적인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혐의 없음으로 뭐 종결됐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계속 가짜 뉴스였을 뿐이고 거짓 해명은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혹들이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추석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 61.7%가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여부에 대해서 그래 특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건은요, 특별히 법을 위반했거나 탈법했거나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직권남용이라든지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사법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픈 아들 휴가 연장 좀 해주세요. 전화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정상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나는 아픈데 기본적으로 병가 증명서가 없어요. 휴가 명령서도 없어요. 병원 진단서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파요. 그래서 휴가 연장해 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군대 내에서 가능하냐고요. 이건 특혜죠. 이 특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였고 야당의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전화번호를 알려줬지만 지시하진 않았어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해명이 됩니까? 저는요,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짓말 논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에 나와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관여하지도 않았고 나는 뭐 내가 어떤 개입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전화번호 줬잖아요, 보좌관한테. 저도 보좌관 생활했지만 예. 의원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줘요. 그게 뭐겠어요. 전화 통화해서 이거 좀 처리해라 그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염치 없다, 양심 없다, 거짓말 장관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평론가님? 저는 자꾸 물론 이렇게 완전히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옛날 김현철 씨 말고 김현철 씨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 한보 사건이 떠오릅니다. 한보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아들을 숨겨주기, 그러니까 봐주기 위해서 축소 수사를 했다, 은폐 수사를 했다. 이런 여론이 갑자기 비등해져서 폭발함으로써 그 당시에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교체했고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새로운 수사진이 새롭게 이 수사를 벌여서 2달 만에 중수부장 교체 2달 만에 김현철 씨는 구속됐습니다. 즉 무혐의라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발표, 카톡 메시지를 보고 그 누가 이게 그 보좌관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또 지금까지 28번, 30번에 걸쳐서 계속 동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3번만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실은 그 후회를 하는데 30번을 부인했던 이 추미애 장관은 도리어 더 나는 죄가 없고 도리어 더 당직 사병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SNS에 글을 올려서 공격을 합니다. 당직 사병 근데 검찰은 뭐라 그랬죠? 당직 사병이 전화한 거 맞다라고 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국민들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수사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도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 아니거든요. 정말 엄벌을 해서 무슨 할 수 있는 사건이 처음부터 인정을 했다면 내가 보좌관한테 좀 이걸 시켰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비화되지 않을 사건을 지금 스스로 이렇게 계속 더 많은 어떤 그 확산을 만드는 게 본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사건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발언과 태도와 대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8개월 동안 그렇게 키운 거죠, 사건.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뭐 추미애 장관 논란 계속 있고 앞서서 뭐 장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적으로는 다들 의혹이 있고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그 동부지검 1차 결론은 뭐 지금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모든 정치적 면죄부까지 주어진 것일까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민주당이 그 야당 시절에 지금 이 총리 후보자 2명을 낙마시킨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안대희, 문창극 2 후보자거든요. 두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뭐 이 정관예우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뭐 이 아주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일본과의 문제를 결부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과는 상당히 그러니까 맞지 않았다.
그 때문에 결국 그 두 사람을 낙마시켰던 정파가 바로 민주당이었거든요. 자, 그런 잣대로 만약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지금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과연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추미애 장관이 지난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그 전화번호를 준 거는 맞지만 그 지시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이 전화번호를 주기 전에 그 앞에 자신의 보좌관과 그 장교하고 대화가 있었다. 네네네.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보좌관은 당시 그럼 그 지원 장교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그 병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자신의 병가입니까? 자신의 병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 보좌관 아들의 병가도 아니잖아요. 결국 장관 아들의 그 병가 문제를 문제죠.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일종의 반칙과 특권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내려가지 않고 청와대에서 국정 상황, 전국 구상에 집중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지금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상황도 아직 잡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개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지금 장관들이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박능호 장관, 강경화 장관, 또 김현미 장관 3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은혜 장관, 성유모 장관, 이재부 장관도 2년 넘었고요. 홍남기 부총리도 올해 연말이면 2년 되고요. 그래서 한번 분위기 반전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도 들어가고 또 대선 모드로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좀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열리고요. 그렇죠.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각을 하시더라도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정이 많네요, 진짜. 예, 기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이게 뭔가 분위기도 좀 쇄신이 된다. 그렇죠. 국민적인 기대감도 새롭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인사가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지지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예전 정권 같았으면 이러한 악재들이 쌓이면 지지율이 정말 30% 중반 이 시기쯤이면 으로 폭락을 했을 텐데 아직도 4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을 견인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진영을 지키고 내가 해나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도 국민들은 나를 지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야권의 뭔가 실수와 실패들이 쌓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감이 계속 더해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권이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주는 것도 좀 난망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개각을 해서 분위기 쇄신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모님도 개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자,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0월 달에 뭔가 한반도에 무슨 전기가 있다. 그건 이제 폼페이오가 원래 방한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것을 취소를 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확진 판정 받기 전이었고 그럴 가능성 그건 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 개각이라는 것은 별개로 하나의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게 지금 안 됐죠. 완전히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경제입니다. 그런데 경제 회복된다라고 사실은 이 정부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더군다나 V자 반등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최근에 어쨌든 이 경제 기사들 전부 보셨겠지만 V자 반등 힘들다. L자로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현안, 사실 경제 아니면 대북 정책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면 이제 곧 6개월 후면은 4월 재보궐입니다. 서울과 부산 재보궐이 왜 중요하냐면 그다음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지금 뭔가 이슈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바로 선거 국면으로 도입돼요. 그럼 바로 그 서울과 부산만 해도 우리나라 전 인구의 반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 4월 재보궐 끝나면 바로 대선 이슈로 들어가거든요. 문 대통령이 이슈를 갖고 있어야 사실 레임덕이 없이 계속 연착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슈를 뭔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선거 국면에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그게 인사네요. 그렇죠. 차기 주자들이 계속 그 전면에 계속 나올 겁니다. 언론에 부각되려고. 그렇다면 모멘텀은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인사밖에 안 보인다. 하는 게 지금 생각인데 그게 지금 문 대통령이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 될 것 같은. 차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예, 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하나의 승부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개각이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 장관들에 대한 뭐 개각 요인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그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높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을 경질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강경화 장관을 둘러싼 그 가족들의 또 어떻게 문제. 대응할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 정서와 유리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박영선 장관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를 한다면 저는 아마 개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민심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또 차재원 특임 교수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